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지수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로 2,951포인트고요. 코스닥 0.26% 반등하면서 7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의 팔자 포지션이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5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4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7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60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7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1.38% 오름세로 58,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가 0.6%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이 내려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21% 내림세로 현재 9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세입니다. 오늘 좀 대형주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0.73% 약세로 20만 4천 원, KB금융 보합이고요. 기아가 0.9%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98,800원. HD현대중공업이 2.75%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42만 4,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위 반등합니다. 알테오젠이 1.76% 오름세로 4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68% 강세입니다. 거래가 9만 1,000원. HLB 0.79%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또 에코프로는 1% 반등합니다. 4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5%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6만 8,75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휴젤은 3.89%, 지금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7만 3,500원이고요. 파마 리서치도 3.1% 반등합니다. 거래가 43만 3천 원. 펩트론이 0.1% 약세고 클래시스가 1.8% 올라갑니다. 6만 1,800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12위 리가켄바이오는 1.53% 약세 보여집니다. 10만 9,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도 지역화폐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당정이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서 인구 소멸지역 할인율을 높이도록 설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주 내에서는 웹캐시가 11%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만 950원이고요. 유라클이 2.5% 강세로 2만 4,450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5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그리고 LPG 관련주도 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액화 석유가스 LPG 관련주도 강세가 계속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현지 시간 17일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건데요. LPG 관련주 내에서는 흥구석유 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19,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8.1% 오름세로 98,500원. 더불어서 중앙에너비스도 1.4% 오름세로 26,650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9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1,380원으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9시 33분 기준으로는 1,376원 10전대였고요. 현재도 1,376원 80전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상승폭 조금 더 키웠습니다. 0.34% 오름세로 2,960포인트, 코스닥은 0.32% 상승하며 7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으로 전환돼서 다행이지만 지금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큰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사실 어제 정말 3,000포인트 가나 막 이랬다가 오후에 확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네네. 오늘도 지금 아직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상승세를 어쨌든 다시 전환을 했어요. 네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중동 사태에 대해서 눈치 보는 거죠. 그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율도 있고 이란의 뭐 반격은 별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거 결정이 있기 때문에 G7을 포기하고 갈 정도면은 중대한 일은 중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회의 오늘 새벽에 있네요. 오늘 돌아오는 그것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저께 장이 올라갔을 때 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투자가들 사이에서 빨리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리트릿 됐고요. 오늘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삼성전자가 좀 세서 그래서 오르는 거지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사실은 오르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내일은 내일 FOMC 미팅 나올 때까지 또는 오늘 밤에 또 무슨 아까 그 중동에 대한 결단이 나올 때까지는 네. 계속 그렇게 눈치 작전이 조금 더 이어질 공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3,000선을 향해서 아주 잘 속도를 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주춤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고민하시겠죠. 지금이 그러면 좀 주춤할 때가 오히려 기회인가 아니면 같이 속도 조절에 편승을 해야 되는 네, 것인가. 종목과 섹터가 다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을 때 네. 그게 벌써 2개월 훨씬 지났습니다. 4월 4일. 그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하기 전날까지 미리 증권주 지주사들은 뭐랄까요 58% 13% 카이닉스도 14% 이렇게 올랐어요. 2개월 정도 사이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 네, 하여튼 네, 4월 추세 4일 상황이죠. 대비했을 때 그래서 미리 우리도 한 6월 2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무슨 상법이랄까 이런 거가 다 반영이 다가 아니고 많이 반영된 거고요. 불과 그리고 6월 2일부터 6월 16일 까지 그저께까지인데 비슷한데 요 한 14일 동안에 오른 것도 우리가 코스피가 무려 10% 올랐거든요. 근데 네. 미국은 2%도 안 올랐어요. 우리가 아웃퍼폼 한 건데 이번에는 하이닉스하고 증권주가 또 20% 오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증권주 지주사가 모두 6월 2일 대비해서 6월 16일에 20% 올랐어요. 삼성전자만 안 오른 상태에서.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1% 오르는 거니까 네. 그거 캐치업하는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오를 만한 게 다 오른 거예요. 오를 만한 게 다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죠. 상법에 대한 것도 한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상법, 채찍, 자사주 소각, 그렇죠? 뭐 한다. 이렇게 뭐 상법 그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 뭐죠? 채찍 다음에는 당근이죠. 뭐 그 배당 소득세, 그렇죠. 분리과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게 확정돼야 되는 게 있고 세 번째 단계는 기업 각각의 실제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가가 어디까지를 지금 반영했는가 봤을 때 1, 2,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는 주가가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단계까지는 2단계 때 다 있죠. 2단계까지도. 상법 상속세하고 분리과세도 하는 거로 잡혀 있잖아요. 잡혀는 있죠. 아직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빠지죠. 그렇겠죠. 안 되면 그렇죠. 오른 분만큼은 반영이 그러니까 되니까. 제 말씀은 3단계에서 2단계는 반영돼 있는 거니까 실제 3분의 2는 반영된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만약에 돈 자금이 최근에 만약에 그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용이. 네. 그러면 사실은 66%가 아니고 한 8, 90%는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거는 실행 단계에서 개별 기업별로 어떤 업체는 어떻게 하고 사업 이거 남아 있는 게 한 10에서 15%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은 더 먹을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들어갔는데 끝자락은 아니더라도 크게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주회사는 그런 상태고요. 증권은 좀 다르죠. 증권은 뭐냐면 말씀드린 증권은 신사업,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합 투자 계좌 뭐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IMA, 네. 인티그레이트 뭐 하는 그거 인베스트먼트 그거 하는 것들이 발행해주는 그 증권사가 뭐 한 개인지 5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준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까지.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이 돼서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M&A를 한다든지 딜을 할 걸 많이 생기면 증권주는 거래량 늘어나는 거 플러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가능성이 있는데 증권주도 사실은 두 달 사이에 한 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편한 주식하고 진짜 그 옛날에 골드만삭스처럼 그렇게 갈 주식하고 가려내는 작업이 또 필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장이 3,100, 3,200으로 간다고 확신을 하고 3,000 근처에 온 거에서 7%를 먹어야 되는데 7% 먹는 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이 한 6,500 가면은 우리도 그 비슷하게 가거나 더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3,200까지는 보이는 거고, 두 번째 미국이 만약에 6,500, 300 가려면은 상호 관세가 큰 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가 30%가 아니고 확 내려가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관세도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확 내려가고 품목 관세가 신경 안 쓰게 하는 관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한 6만 5천 원 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3박자가 이루어지면은 3,200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 세 개 중에서 뭐 하나 금방 안 되면은 거기까지 가는 데는 달팽이 올라가듯이 좀 갑갑하게 올라갈 수 있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3,200으로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네네. 그 선까지 간다. 네, 그게 3,200이라는 게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연말까지의 북밸류 per share, 그러니까 한 주당 순자산 가치로 했을 때 그게 1배면은 PBR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배가 확 넘어가면은 3,200 정도까지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ROE가 한 10% 가까이 될 수 있다면 3,000, 그러니까 1배는 가능한 거예요. 1배는 네.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200이 새로운 스타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또 3분기 정도 됐을 때 관세라든지 환율이나 해서 이익의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체크하겠죠. 그게 나쁜 전망이라는 게 아니고 그 체크하는 시점이 6월 넘어가서 7월 달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해결되는 거가 7월 달 정도에 또 연장되는지 여부. 그렇죠, 상호관세.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ROE가 10% 이상 돼서 PBR이 1.1배 이상, 1.0배 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체크하는 페이스 조절의 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뚫으려면 그냥 삼성전자가 확 6만 5천 원 가고 6만 5천 원 이상 가고, 그다음 미국이 그냥 뭐 AI 뭐 광풍이 불어갖고 한 6,500 가면은 한국도 최소한 3,200의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예요. 라고 믿으면 2,930에서 주저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페이스 조절 내지는 그런 거 김장렬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한 걸 체크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은 이 시련이 어저께 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열심히 지금 달리다가 물 한 번 마시면서 다음 이제 어디로 갈까 한번 먼 산도 한번 바라보고 이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퍼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가 지금 더 치고 올라가야지 일단은 뭐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무래도요. 네네. 지수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겠죠. 네네. 그 조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탄력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삼성은 아직 거기 못 따라가고 있다는 네네.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싸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싸지 않아요. 절대 싼 주식이 아닙니다. 퍼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ROE가 10%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PBR의 1배 이상을 쉽게 줍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도 이익이 올해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확실히 는다. 그러면 ROE 1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이익이 지금 한 분기에 6조인데 지금 3분기 실적이 9조 정도 시작해서 그거 안 떨어지고 계속 가면 내년도 40조 되거든요. 내년 40조면 올해보다 15% 정도로 성장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15% 성장하면 PER 10배는 가능하고요. 15% 성장하면 ROE가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PBR 1배를 줄 겁니다. 대표주가. PBR 1배를 주면 얼마냐? 내년 기준으로 6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성장이 올해 억눌린 거를 뚫을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HBM4의 성공 내지는 거기에 대한 콜입니다. HBM3는 지나갔고요. 네. HBM4 그것이 올 가을 9월 빠르면 또는 연말에 승부가 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또는 그 직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면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아웃퍼폼 할 것이고 한국을 리드할 것입니다. 9월, 10월 달 정도에. 그게 아니면은 과연 분기 실적이 10조 정도 나와서 곱하기 4개 한 40조. 내년에 올해보다 너무 많아서 PER 10배, PER 10배래. PER 한 13배, PER 한 10배 정도 이상, PBR 한 1배 정도를 쉽게 간다라고 해야지 6만 원 중반에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삼성은 하이닉스 가니까 캐치업하고 뭐 따라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패시브 자금 들어오니까 한국을 팔 수는 없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럼 한국의 대표주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에 의존해서만은 쉽게는 안 간다. 속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아까 3,200 가는 데에 연관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주회사하고 증권사가 아무리 합해도 시가총액이 20몇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꾸준하게
5%건 10%건 10% 가는 것이 3,200 가는데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거죠. 그럼 조방변을 살 것이냐, 지주 살 것이냐, 삼성을 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등해요. 비저빌리티가 대등해요. 가십거리가. 왜냐하면 주가도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등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혼자서 5% 10% 올라가기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빼놓고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여기부터는 하나하나 체크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수익률 게임을 벌인 분이라면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라운드. 이제부터는 아까 삼성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는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 이제부터는 대등합니다. 삼성의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엄청 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바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네. 하이닉스는 대한민국 회사고 마이크론이나 미국 회사가 있어요. 만약에 HBM 관련돼서 만약에 주가를 본다면은 마이크론 주식을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PER이 11배 갈 때 하이닉스가 결코 9배 못 갑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10배, 11배 있으면 최소한 7배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8만 원에 고정된 거고요. 아마 이 정도 목표 주가는 가려고 할 텐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하이닉스의 수급을 약간 뺐을 가능성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몇 개월 뒤에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수익률 게임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대등하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장으로 넘어가 보죠. 미장 간밤에 중동발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중동 정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트럼프가 예를 직접적인 군사 개입 시사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네네. 이거는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닐 거라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군사작전을 시도한다면 그다음 그거는 벌써 반영이 어느 돼 있어요. 군사작전 시도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주춤한 게 있거든요. 군사작전을 실행하는데 실패한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다. 그러면 주가가 헷갈릴 것이고요. 군사작전 시도 실패해서 장기화된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유가가 움직일 겁니다. 지금 유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유가가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센티먼트적으로는 80불, 실질적으로 임팩트는 $90 정도 가면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버틴 것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도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미국이 치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계속 치든 간에 한 1, 2주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때가 사람들 눈치를 볼 겁니다. 이란이 의미 있는 반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못 보이면은 유가는 아마도 미국이 치기 전까지는 아마 7, 80불에서 머물 것이고 주가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억누를 수 있지만 방향을 틀게 정도 되려면 한 90불 돼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있는 자산을 이란이 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은 아마 그런 일들도 발생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해서 3,000에 3,200선 정도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딱 그 정도인데 네, 네, 이제 미장으로 시각을 옮겨 보면 S&P 500 기준으로 6,000포인트 이제 넘었다가 다시 또 내줬고 네, 요 이제 지금 뭐 중동 리스크 이런 대외 변수들이 지금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펀더멘털리 네, 네. 본다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눈높이를 갖는 게 타당할까? 지금 이익 전망이 보통 한 하이 싱글 한 7, 8%에서 10% 안 되게 이 S&P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거 곱하기 PER을 얼마 주느냐는 건데 아마도 국채 수익률 4.5 기준으로 하면은 22배에서 23배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AI라는 엄청난 혁신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22배, 23배보다 프리미엄을 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 개별 주식으로 엔비디아, 탈란티아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나오는 게 컨센서스가 한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 나오느냐? 23배에서 24배 중반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게 5,900에서 6,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 많지가 않죠. 그러면 어떡하냐? 아까 4.5%라 했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네. 4.5 수익률 나눠서 했을 때 22배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거니까 4.5배가 내려가면 돼요. 4.5가 4.2, 4.0 되면 됩니다. 그럼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럼 내려가는 것이 경제 성장이 망가질 거라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장기화되면 경제가 뭉개져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요즘에 자꾸 내려 4.39인데 근본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가 소화되고 해서 미국에 대한 신임이 있어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걸로 4.2 이렇게 나가면은 4.5와 4.2 사이에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25배 넘어가면은 6,200에서 6,70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게 내려갈 정도로 전쟁 같은 거 말고 그런 펀더멘털. 근데 그거는 이제 감세라든지 부채 한도가 있으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스무드하게 되면은 아마도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마도 아까 3, 4배가 아니고 5, 6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무작정 갈 수는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이익을 땡기지 않는 한 올해 이익 기준으로 한다면은 25배 정도가 대충 맺으면 것 같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얼마냐면은 6,500배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가준다면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크게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한국도 계속 한 7%가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7% 업사이드가 얼마입니까? 3,7이 20일 하면 이 3,200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PBR 1배에 안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 이제 기습 공격 감행하면서 네네. 그때 나타났던 양상은 유가 올랐잖아요. 투심 흔들려서 주식 조정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내려갔죠. 국채 금리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네네. 금 가격 오르고 네네. 국채 가격 오르고 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국채 금리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이 됐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중동 리스크가 네네. 이제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것이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국채 수익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국채 지금 아직 많이 발행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대한 수요가 좀 있다. 그런 국채 입찰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도 있고 CPI, PPI가 내려간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4.5가 4.0으로 된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바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금리 인플레 둔화된 게 추세적이고 그리고 그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 대한 신임이 미국을 버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한 신임이 있고 그럼 국채가 소화될 것이고 그러면 국채 수익이 내려갈 것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게 4.2나 4.0이 오면은 밸류에이션은 22~23배가 아니고 반드시 24배, 5배가 기본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6천 이내는 전혀 안 내려갈 것이고 6천에서 6천 중후반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게 노력을 안 하더라도 우리도 한 7% 가까이 가면 3,200 PBR 1배 안착이 아주 용이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까 얘기한 제가 복잡하게 얘기한 뭐 잘해야 되고 스스로 잘 못해도 수급이 패시브가 들어와서 그냥 3,200 올려놓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는 편한 건데 그건 미국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를 말씀드린 거죠. 계획표를 짜주세요.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서학개미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자산 쪽으로 많이 옮기셨고 이제 우리 국장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연말까지 수익률을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한다면 6대4, 7대3 제가 그냥 이미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네네. 워낙 강세가 만약에 연말까지 1,300이 아니고 그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되는 거죠. 그러면 1,300원 초반대? 뭐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떨어진다?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정도로 달러가 약세되는 게 달러에 대한 신임이 좀 약해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추경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도 높아지고 이런 관점으로 원화 강세가 빨리 일어난다고 보면은 지금 기준은 보통 1,410 정도입니다. 연말 이전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빨라진다면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7대3 정도로 대한민국에 더 우겨를 주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컨센서스 한 1,310 정도 되면은 천천히 내려가고 미국도 뭉개진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원화 달러라고 하면은 그리고 핵심 주제 아까 뭐 감세, 관세, 부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둔화되잖아요. 네. 둔화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살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천천히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정도의 범위로 일어나고 핵심 지정학 뭐 부채 이슈가 크게 완화되는 것이 먼저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되더라도 그건 아는 거니까 새로운 그 해소 요인이 더 커서 미국을 먼저 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덜 이제부터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4대6이나 뭐 3대7 정도로 미국을 먼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나아지느냐. 확 나아지면은 모든 리스크가 미국이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한국이 우세해요. 그러면 6대 4대로 한국을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해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게 되죠. 그러면 또 내수가 가라앉으면서 경제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새 정부에서도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물가는 또 한 번 오르면 쉽게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죠. 과연 새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또 추경안도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죠. 추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자,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나오셨고요.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 또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미 있다기보다는 좀 눈에 들어왔던 물가 지표와 관련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통계였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의 응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다음이다. 2위다라는 게 나왔고,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47%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말해서 먹거리 물가가 비싸다, 이 얘기 같아요. 허 교수님, 우리가 물가가 비싼 편이라는 건 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스위스 다음으로 이렇게 비쌀 이유까지 있겠냐,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물가를 보면요, 그냥 먹거리 물가로 한정짓지 않고 전체 물가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먹거리 물가,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비싼 게 지금 나온 통계인데요.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뭐 농업 개방도 같은 것들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것들을 뭐 조금 싸게 사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농업이 좀 영세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뭐 경작지 면적도 넓지 않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생산성이 좀 낮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유통비용 같은 것들도 오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먹거리 물가가 민감하신 물가인데 좀 높게 느껴지시고 실제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물가가 이렇게 비싸면 누구에게 타격감이 더 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게 더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료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가장 1분위에 속하는 분들의 지금
그 소득 중에서 식료품 관련해서 엔겔계수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료품 관련한 지출이 거의 절반 정도 48%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게는 식료품 또는 이제 외식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으로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분위별로 계층에 대한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먹거리 물가가 좀 싸져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를 봤을 때 가계 처분 소득 대비 말씀하신 식비 비중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는 거는 번 돈의 절반을 먹는 데 쓴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득 역진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뭐 같은 김밥이나 계란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하면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큰 타격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가가 같은데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물가 대응을 이제 할 때 정책을 설계할 때 쓰는 게 이제 물가 수치를 많이 쓰잖아요. 미국에서 CPI 같은. 근데 이제 이 계층별 영향도를 분석한 지표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뭐 소득 1분위 체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계층에 따라서 물가가 주는 영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이 15,000원이 됐는데 1,000만 원을 소득이 있는 분한테는 그게 큰 타격감이 없지만 100만 원을 버는 분한테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제 이런 구조를 설명해 주신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 전체 평균치 보면 안정권에 들어갔잖아요. 1%대 후반.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이야기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게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평균은 이렇게 낮아졌는데 왜 마트 가서 내가 뭐 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책기관이 보는 물가랑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기관이 보는 물가는 물가의 상승률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보는 물가는 저희 사실 2022년 중반부부터 갑자기 물가 상승률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때 CPI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6.3%까지 갔다가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물가를 느끼시는 게 아마 소비자들이실 거고 정책기관들에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 1.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습니다라고 하는 물가는 물가의 상승률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 물가 바스켓 안에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물품도 있고 소비자가 좀 더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생활 물가로 좀 따로 떼어놔서 보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로 생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도 이 둘 사이의 이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원래는 나가서 외식하기 힘들어해서 최근 들어서 나가서 마트 가서 장 보기 힘들어로 가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감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겠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수입 물가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네. 최근에 이제 환율도 좀 안정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감 물가 좀 떨어질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수입 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인상되는 그 주요한 요인이 그 식자재의 원인도 있지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도 사실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작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한국의 그 유통 구조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임대료 또 이제 배달 수수료 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걱정은 최근에 유가 네, 네. 또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네. 이제 시차를 두고 또 물가에 어떻게 부담을 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죠. 그렇죠. 유가가 상당하게 이제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자체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아요. 1.9%거든요. CPI.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잘 매니저블한 이제 치수인데 이게 이제 전체 평균 지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항목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통계 때문에 안정된 거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교통비, 통신비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영향이 또 있을 거니까 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또 이제 최근에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감 물가가 높은데 유가가 올라서 다른 품목들까지 같이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 CPI 자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체감 물가가 떨어지지를 않으니까요. 물가 우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라면 가격을 콕 집으면서 물가 대책 내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직접 식품업계를 만나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죠.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하고 향후의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또는 불투명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서두에 이제 라면값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됐죠. 라면값 2,000원. 허 교수님 2,000원짜리 라면 혹시 마트에서 구매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면값 2,000원 자체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전 정부 때 보면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찍어 누르듯이 라면 가격을 인하한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면 업계가 식품 업계가 전전긍긍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라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졌어요. 뭐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이게 상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라면이 저희 그 소비자 물가 바구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7%입니다. 1%, 0.5%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들어가는 그 품목의 가중치가 0.27%입니다.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이라는 것, 특히 또 소주, 맥주 이런 서민들의 식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을 때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물가 관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 뭐에 가격이 연동이 되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재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제조 원가도 들어가지만 원재료비가 대부분 수입입니다. 밀가루 수입이고요, 그렇죠. 함유 수입이고요, 뭐 다 수입입니다. 결국 이제 수입 물가 플러스 환율 요거에 이제 연동을 해서 시차를 두고 변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2022년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라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2023년 6월에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라면 회사 관계자들 만나서 좀 가격 좀 내려달라 그래서 한번 내린 적이 있잖아요. 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우리가 손해보면서 좀 내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이 갖는 상징성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식품업계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때만 되면 나만 갖고 그래. 이제 네. 이게 사실 이제 억눌려서 뭐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혹은 뭐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또 이제 또 틈 봐서 또 고피플리 망아지처럼 올리기도 하고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압박이 가해졌단 말이죠, 식품업계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손으로 억지로 누르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지만 네. 그 누르는 힘이 사라지면 금방 다시 이제 반작용으로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관리에 대한 이제 정부의 걱정은 굉장히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더 그 물가가 오르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라면값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라면 업체가 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큰 것도 사실이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위 그 물가 관리 품목이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있어 왔어요. 그 안에 네. 들어간다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단순히 그 라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원자재 수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식료품 업체나 또 외식 업체들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에그테크라고 그러죠. 에그리컬처 농업 쪽에 네.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뭐 ESG나 임팩트 이런 부분에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첨단 산업들 혁신이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그 농산물 혹은 농업 유통 구조 전체를 좀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시적으로 가격만 누르려고 하지 말고 네네. 예. 그 구조 자체를 바꿔서 좀 물가가 안전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근데 식품업계도 참 오해받을 수 있는 게 하필 계엄 터지고 약간 정부가 이제 뭐 탄핵부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가격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해 아닌 오해를 사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경영가 그 기업 입장에서 또 보면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2024년에 보니까 네. 농심 같은 경우 72.6%였단 말이죠.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가, 비중이요? 네,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2024년 대비 소맥분이 가격이 이제 30% 하락을 했어요. 2022년 고점 대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71.6%로 전년 23년 대비 3.4% 증가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수입 원가나 이런 거에 그 고정된 여러 가지 그 원가 상승률에 기여하는 그 요인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인건비 랑 고정비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소맥분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가격을 올렸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전체 원가를 더 낮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거시적인 정책을 잘 조정해주면 기업들도 좋고 이 서민들도 좋고 뭐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란값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공정거래법 혐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란값을 두고도 사실 산란계협회는 정부랑 서로 입장이 좀 달랐어요. 네. 좀 부딪히는 측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물가 잡기 대책의 일환으로 줄줄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정주부는 아닙니다. 가정주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가끔 아내 부탁 혹은 명령으로 마트에 갑니다. 근데 마트에서 상징적인 제품들이 아까 이제 라면도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라면 코너는 라면 살 때만 가지만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배치를 잘 해놓은 코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보면 계란, 그다음에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류 뭐 이런 쪽은 진짜 배치가 항상 잘 보이는 데 있거든요. 네. 계란 가격은 안 사도 지나가다 봅니다. 얼마나 하지? 보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30개짜리 특란 한 판이 한 7,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쪽의 입장이 약간 대립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쪽 이제 계란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근에 AI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 좀 했다. 그래서 대충 한 490만 마리 살처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얼마 전에 계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이 좀 줄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앞으로 뭐 할 거냐면 동물복지 목적으로 산란계 이렇게 키울 거면 닭들을 키울 거면 닭 한 마리당의 면적을 좀 넓게 확보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법 아무래도 개정이 이루어졌죠. 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근데 네. 그게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란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이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좀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조금 달걀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출하량이 줄어드는 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업계 쪽의 얘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따져보아도 2021년에도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그때도 AI가 있었는데 살처분이 지금의 거의 한 4배였던 한 1,600만 마리 넘게 살처분했었고 그런데 네. 지금보다 가격은 좀 적게 올랐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담합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이제 그렇죠. 도매부터 뭐 중간 유통상 소매까지 가는데 복잡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공정위가 제기하고 있는 거는 산지 가격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이 산지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라든지 혹은
산란계 그 회원사들끼리 암묵적 카르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상급등의 주 원인인지 그런 데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네. 공정위는 사실은 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산란계 협회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혐의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실제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법규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를테면 케이지를 이제 변화를 한다든가 그 사육 환경을 바꾸는 전환 비용 같은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상폭이 크고 가파르다라고 하는 게 그 정부의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란값도 계란값인데 최근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값도 다시 또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꺼내 놓은 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연장이 16번째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3년 넘게 운영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제 중동 정세도 있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유류세 연장을 안 했다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안 하면 지금 휘발유 리터당 한 1,900원대. 를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이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물가를 상승을 막는 데 있어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효과 자체가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이고 이제 구조적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휘발유 가격 리터당 한 150원가량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휘발유는 10%, 그다음에 경유는 15%가 이제 유류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이제 유통 단계에서 취해지는 다양한 마진을 좀 더 관리하는 게 이게 네. 서스테이너블한 거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유류세를 인한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3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한 50%에서 60%까지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네, 정유업계 마진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제 네, 보고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해도 결국은 나중에 반영되는 비율 자체가 계속 갈수록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용어로 네네.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 이제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양곡법 개정안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식료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수들에 좀 너무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 그래서 자금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은 쉽죠. 자금률 올리고 싶죠, 당연히. 근데 자금률 올리는 현실적인 방안,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재배 면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보통 이제 영세하다 보면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금률을 높이려면 더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으니까요. 국토의 산지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30년 후면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하고 있을 거라고. 네. 이제 대구는 더 이상 사과 재배 못하는 아열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바나나도 이미 제주도에서 전남까지 내려와 있다고, 뭐 이런 올라와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적인 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률 높이자는 얘기 좋죠. 뭐 예를 들어 저도 앵커님만큼 연봉 올리고 싶죠. 말은 쉬운데. 예, 그게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거니까 네. 액션 플랜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비축미를 풀 수 있다 이런 검토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본 거죠. 일본 쌀값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가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줄 서서 쌀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대책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책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면 공공 비축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생산만 늘린다고 이제 자금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늘렸다가 소비가 안 돼가지고 농가가 피해보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많이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생산을 늘리고 소비자랑 또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하느냐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공공 비축 제도를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그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네. 이럴 때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자금률도 올리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첨언 하나만 하자면 저희는 과일, 채소, 계란 같은 거랑 곡물은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곡물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건 좀 더 롱텀 플랜이 가능한 거고요. 과일이나 채소나 계란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공급망을 예를 들어서 잘 관리해두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이 굉장히 힘든 품목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공급성 확보를 해놓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국내 농가들이나 국내 양계업들이 받는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과 저희가 얼마 전까지 금사과 금배 이런 이야기 했죠. 저희가 그냥 그대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자, 물가 말고요. 새 정부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내수 진작입니다. 자, 그래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에 포함된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과 차등이 섞인 혼합형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한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부가 지금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일단은 추경의 지금 규모나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총괄적인 이야기부터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상당히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기가 상당히 하강되고 있었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 저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재정의 역할을 해서 추경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규모도 한 20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아마 G7 정상회담 가는 기내 아니라 조금 소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내수가 진작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계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도 당에서 주장하지만 차등을 함께 혼합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도 의견. 네, 이게 돈을 시중에 푸는 정책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물가, 그 다음에 내수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이다. 대신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 정밀하게 타깃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의 효과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반 국정 운영의 경제 분야 축은 물가와 내수 진작입니다. 추경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얘기는 잘 안 믿으실 테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바로 이전 두 번의 추경에 물가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를 한번 믿어보죠. 그러면 저희가 흔히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돈을 풀면 나라가 돈을 풀면 물가가 좀 올라간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제 국면마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전에 좀 경기 부양 효과는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효과는 적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내수가 너무 안 좋고 GDP 성장률 0%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GDP 상승률을 맥시마이즈 할 건지 최대화할 건지
대한 추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뭐 집합 제한 같은 거 걸려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그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갈 건지, 이거는 약간의 GDP를 맥스로 올릴 것보다는 조금 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지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한 3, 4년 동안 고통받으셨던 계층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쓸지, 사실은 저희가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1원을 쓸 때 GDP가 몇 원 늘어나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게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어느 분야에다 쓰느냐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전 지출은 조금 그 효과가 작다고 합니다. GDP를 올리는 효과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쓰겠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지역 화폐로 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전체적인 패키지를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풀어 나가기로 하고, 일단 지금 허 교수님 말씀은 지금은 물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다.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기본적인, 아마 세 분 다 그거는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고, 지금 이제 편성안이 나온 거는 핵심은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이 되겠죠. 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 지금 소비 측면, 소득 측면 양쪽을 이제 혼합해서 병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까 지금 검토안으로 나온 걸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보편 지급도 있고, 네. 차등 지급도 있고, 네.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방식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보편 지급의 원칙을 그동안에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일단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그 차등 지원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에 그래도 최우선 순위를 든다면 역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그들이 일단 반드시 필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원의 1차적인 목표를 그래도 두는 것이 현재 경기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하는 그 요소를 반드시 이렇게 넣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네. 보편과 차등을 혼합하는 방식. 네, 이게 이제 그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에 있어서 다 똑같이 받는다. 불만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효율성이 낮다. 추경을 했는데 얼마만큼 경제에 이제 영향을 좋게 주느냐 분야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이 낮을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 왜냐하면 이거를 다 똑같이 지급하려니까 엄청나게 이제 재정 비용, 아니 더 조금 주거나 아니면 다 같이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차등 지급하게 되면은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선별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층에 들어가서 왜 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불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이고 이게 이제 정치적 수용성. 도 높이면서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민생회복 지원금이면 아까 그 분류를 해보자면 이전 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전 소득은 조금 GDP를 늘리는 효과에 있어서는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좀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로 편성하는 거에 100% 동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도 최상미 교수님의 그 절충안이라는 표현이 딱 맞으시는 표현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약간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파악하고 취지한 걸 말씀드리면, 그 정부랑 여당 안에서 두 흐름이 대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전 국민 대상으로 좀 크게 가자. 당연히 그러면 추경 규모도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늘리자라는 쪽이 한쪽에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그래 나라 빚도 지금 많고 하니까 좀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딱 그거에 절충안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나오는 패키지를 지금 저희가 한 20조 초반 정도의 패키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전 국민 이거 보편에다가 차등지급까지 하면 사실 그것만 해도 사실 10조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엣지가 좀 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저는 조금 단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재원 마련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해서 이제 추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빚내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이제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커지면 늘 이제 재정 부담 이야기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연속 이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숫자가 헷갈리긴 하지만 세입보다 세출, 그럼요. 세입 부족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 적자 국채 발행은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큰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지금 한국의 현실이 거의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사실은 그 부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기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그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방법을 가져갈 것이냐, 또 실제로 지원을 할 때도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재원 조달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우리 패널 분들께 그게 전망이 좀 어떨지, 그 정말 잘 팔릴 수 있을지, 또 그런 금리의 영향이 어떨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가상금리가 붙겠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숫자적으로는 재정 적자 비율도 올라가죠. 네. 여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공급량이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를 많이 줘야 살 사람이 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국고채 금리를 가만히 보면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의 그 조달 금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11년 동안 지금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금리가 다시 이제 국채 발행 많이 해서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추경은 가능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불용 예산이나 뭐 이제 활용 이런 거 불용 예산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다. 굉장히 균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경기를 살릴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진영 간 논리로도 발전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 비율의 적정 수준을 놓고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한쪽에서는 너무 위기를 조장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논쟁도 붙잖아요. 허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게 국고채 발행이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 부담 커지는 건 맞는 건데 맞습니다. 걱정해야 될 수준인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보통 이제 정부 부채,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GDP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벌써 절반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작년에 짜진 이전 정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하기에는 이미 다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추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사실 GDP 쪽에서 주는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추경 저희 만약에 20조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선 재정승수,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만 원 정도 집행을 늘리면, 재정 집행을 늘리면 한 GDP가 4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 GDP가 작년에 한 2,500조 정도였으니까 한 0.3% GDP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0.3% 올리는 게 기묘하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국채 발행해서 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기조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그냥 쓰겠다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기조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도 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뭔가 추경을 하고 나니까 남는 금액이 별로 없네요 라고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잖아요. 그 남는 금액이라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일부는 단기 경기 대응을 하는데 써야 되겠지만 또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 올리는 데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IMF에 나온 보고서 보면 전 세계 산업정책이라는 단어가 2,5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부들에서. 왜 그럼 산업정책 얘기할까? 생각해보면 트럼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빨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처럼 경제성장에 잠재성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는 분명히 시그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부탁은 물론 제 얘기는 안 들으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도 쓰는 아니요, 건 듣고 있을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쓰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 중장기적인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 집행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내년 이제 예산도 이제 곧 아마 이제 정부단에서 편성하고 국회 보고도 이루어지고 하겠죠. 700조 원 넘어설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여기에 뭐 닉네임을 붙일 수 있겠죠. 슈퍼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예산 자체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정부라고 본다면 내년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추경에 대한 지금 시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아까 재정 승수효과 말씀 주셨잖아요. 승수효과 측면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승수효과가 때에 따라 다른데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승수효과가 좀 크다라는 논문들의 결과는 굉장히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쓰는 게 또 필요하고 약간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오늘 계속 논의하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파이낸싱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쓸 건지도 걸려 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결심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그 자체가 승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국정 운영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도 하나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직장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게 무슨 직장인들의 봉도 아니고 과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다 직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근로소득세 개편이 세부 부담을 줄여서 경기를 좀 뒷받침하는 측면도 장기적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도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로해서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 좀 너무 세금이 과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투명 지갑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세금을 걷거나 이렇게 집행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 세제 개편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세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 자체가 저는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불효불급한 이런 지출들을 줄이고 구조조정할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좀 소위 얘기하는 감세 논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물가 연동하는 근로소득세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 부담이 커지면 소득세 줄여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선은 이제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요. 월급이 좀 오른 명목 소득이 오르잖아요. 근데 오르게 되면 이걸 세율 구간에 반영을 안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3,500 연봉을 받았는데 4,000으로 올랐어요. 근데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실제 받는 실질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클리프라는 이제 현상인데 이게 이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이제 하게 되면 방지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이미 이제 CPI 연동 방식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세금 또 구간을 연동해서 적용해 주기 때문에 물가 오른 만큼 제가 연봉이 오르게 되면 이전 세금 과율대로 그대로 내게 하는 이런 과포 구간을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내가 연봉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은 더 많이 내서 쓸 돈이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민들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네. 좋네요. 좋은 거니까 허 교수님 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에서 세수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었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제 쓰고 싶어도 사실은 세수 기반이 약하면 못 쓰잖아요. 국채 발행을 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세수 기반 확보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안들은 좀 그것의 반대 방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연구하느라고 그걸 한번 계산해봤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 실효세율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전체 그 노동소득 세수에서 실제로 그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봤더니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잘못 계산한 줄 알고 제가 그 관계자 혹은 전문가분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대충 맞는 숫자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효세율 기준으로요? 예, 실효세율 기준으로. 그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면 공제폭이 커서 그런 공제폭이 크고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내고 싶으셔도 공제 한도 안 되셔갖고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약간 세수에 루폴이 있다. 그러니까 구멍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금을 약간 피해 다니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근로자분들에게 세금을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세수 기반을 좀 더 투명하고 넓혀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실제로 그동안 열심히 세금을 내시던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좀 똑같이 내시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좀 메이크업을 해서 세수를 좀 늘리는 방향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실 별로 좋은 얘기 한 게 없어요. 물가 걱정, 내수 침체 걱정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흥미로운 그 지수가 하나 발표된 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뉴스에서 나온 거를 기반으로 경제 심리에 대한 이제 분석한 결과를 지수화한 건데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1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11개월이면 가만히 있어보면 작년 7월 수준. 그러니까 계엄 사태 터지기 훨씬 이전 수준으로 딱 상승 구간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망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잠재 성장률도 대단히 이제 저하되었고 최근 뭐 불과 한 달 전에도 주요 경제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부정적인 수치로 더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 탄핵 국면이 일단 정리가 되었고 또 좀 더 길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이미 무정부 상태야 이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일단은 좀 정리가 되어서 새롭게 이 정책 기조를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대를 반영한 거라고 보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긴급적인 이런 처방이 반드시 필요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찬성하지만 앞서 이제 패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혁신 성장을 추동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또 중소기업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정책들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결국 이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를 경기 반등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심리지수는 심리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감성 분석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3년 4월에도 심리지수가 102였단 말이죠. 지금 101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국민들이 굉장히 밝게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코스피가 상승할 거다. 그다음에 추경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돼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만 실물 경제를 실제로 회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동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인 건데 이제 하드 데이터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더 교수님 이게 경제도 사람이 다 주체인 건데 사람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 뭐 소비를 하나 할 것도 두 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좀 활력이 돋는다, 활기가 돋는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요.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서베이 데이터죠. 네.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 사이에 약간의 관계가 옛날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소비가 70%잖아요. 우리나라 소비가 50%입니다. 미국이랑 투자는 한 20%로 비슷하고요. 그럼 결국은 경제 주체들이 갖는 비중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결국 향후에 기업들이 얼마나 외국에서 잘해서 수출 같은 거 잘 해내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선결 조건이 뭐냐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들을 어떻게 정부가 또 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또 풀어내야 될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경 편성은 사실상 확정됐고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아마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할 게 뻔해 보입니다. 검증의 과정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수싸움으로 변질될까 또 걱정입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지금은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